이번 시간에는 371페이지 용어 정의를 함께 보십니다. 371페이지 보십니다. 1번 지하층 찾으셨죠?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엔드 개념입니다. 지표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대지에 반지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반지하는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 두께가 보통 20cm 정도이거든요.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높이라 표현합니다. 보통 주택은 층고가 3m인 반면 비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4m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만약 1m밖에 안 된다고 하면 2분의 1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얘는 지상층이 됩니다. 반면 2m, 3m라고 하면 그때는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그 반지하층은 바로 지하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단순히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지하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층고와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2분의 1 이상일 때만 지하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지하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층수에서 제외시키고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지하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서비스 면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 요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봐주실 것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지하층의 지표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실 제끼십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부 찾으셨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주요 구조부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그 당시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건물 건축하겠습니까? 기둥 세워놓고 건물 건축하겠습니까? 기둥부터 세워놓고 건물 건축하게 되는데 건물에 있어서 뼈대, 골격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게 건축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뼈대에 해당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력벽, 기둥 이해되시고 지금 밟고 있는 바닥, 수평 구조물이죠. 그리고 보는 위층 바닥 무게를 기둥에 전달시키기 위한 수평 구조물을 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붕, 틀, 주계단 이러한 것들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최하층 바닥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제외한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둥이 아니라 사익기둥, 그냥 보가 아니라 작은 보, 앞에 이상한 말 붙게 되면 얘는 경미한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요 구조부 아니고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바닥 바로 밑이 땅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염려 없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대신 대충 만들다 보면 가끔 지하 주차장에서 물 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충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입니다. 2년 전에 개정된 개념인데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시키기 위한 대수선 추천놓습니다. 건축물 일부 동그라미 놓습니다.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축 또는 개축 추천놓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개축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을 거론하게 되면 대수선이 원칙이고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증축, 개축 앞에는 일부란 말만 나와야 되지 전부 또는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설계 도서 이런 것도 제키십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10번 부속 구조물 찾으셨죠. 건축물의 안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추가 설치하는 급기 배기를 위한 환기구 추놓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바로 밑에 환기시설물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환기시설물이나 환기구나 같은 의미인데, 우리 아파트나 건물 꼭대기에는 바람 불면 뱅뱅 돌아가는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환기 설비 설치하기 위한 공기 흡입구, 배기구 있다고 하면 얘를 환기 시설물, 환기구라고, 얘를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조 설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건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면 주요 구조부라 하고, 환기 시설물, 환기구를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구는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11. 부속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2. 발코니 찾으셨죠? 건축물의 내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외벽 추놓습니다. 부가조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 동그래 놓습니다.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우리 공법상 기준 하면 누가 정한다? 국장이 결정합니다. 기준은 항상 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발코니는 그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를 따라 형성된 대지에 건물 건축하다 보면 건폐율 적용받아 공지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지를 전망 휴식 공간 사용하게 되면 얘를 테라스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차이에 따라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차이 나서 얘를 전망 휴식 공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고 유리창으로 샤시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 내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법에서는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 표현하는 것은 법에서는 발코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은 건축물 외벽의 일부로, 그게 부가적으로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일부 설치해서 주택 내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를 발코니라 표현하고, 최근 아파트의 경우는 저 발코니를 확장해서 침실, 거실로 개조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학원에도 이 발코니가 있는데, 이 학원의 발코니는 창고 등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용 가능한 것은 오직 뭐만?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얘를 발코니 하실 겁니까? 베란다를 하실 겁니까? 가족들 위해서 그냥 베란다를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러 나갔다가 사람 이상해졌다, 그런 이야기 들으시거든요. 그냥 베란다라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러시다 보면 아마 국어 시간,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홍길동 전 공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은 가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 그 당시에 감정이입이 안 되셨다고 하면 아마 오늘부터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코니를 발코니라 부르지 못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발코니에 관한 개념 저렇게만 정리해 주시는데,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만 거실 등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13번 고층 건축물 찾았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30층부터 120m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은 층고가 3m인데 비주택은 층고가 4m입니다. 30 곱하기 4하면 120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충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4, 15 묶어 놓습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찾을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0층부터 200m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고입니까? 이거나입니까? 이거나. 그래서 층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20층인데 높이가 200m라고 하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층수는 못 미치지만 높이만 200m 이상 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 구분할 수 있죠. 의사 표시를 요건을 하면 법률 행위이고 의사 표시를 요건을 하지 않는다면 준법률 행위인데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법률 용어에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개념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 초,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16. 한옥 필요 없고 17. 특별 건축구역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8번 유지 관리라는 말 찾으셨죠.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가 소유자 줄만 쳐놓습니다. 사용 승인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용 승인 이후부터 멸실될 때까지 기간을 유지 관리라 하고 그때 관리해야 되는 자는 소유자.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데까지는 건축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는 소유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시, 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관한 개념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9.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에 해당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번 다중이용 건축물 찾으셨죠.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우선 2번을 먼저 보십니다. 16층 이상의 건축물.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가로 속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오송역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은 무궁화 5개, 4개짜리를 말합니다. 그 크기가 5,000 이상인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용 범위,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건축물 관련 행위는 건축, 대수선, 그리고 리모델링 보셨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또는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건축 대수선하고자 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건축 대수선에 대한 허가 받은 때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공사가 완료되게 되는데 사용 승인 이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이후부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 관리라 하고 저 유지 관리 기간 중에 건물의 사용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용도 변경이라 하고 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 나오며 위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좌우로 바뀌게 되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고 제자리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지난 시간에 건축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법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살피셨고 이번 시간에 보시는 게 건축물 구성 등과 관련되어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화재 발생 시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 소방대에는 최근에 고가 사다리 장착한 소방차가 존재하지만 전국에 몇 대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 또는 서울의 경우나 고가 사다리 장착되어 있는 소방차 존재하지 일반 도시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대에는 소방 펌프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 그 소방 펌프의 승령이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층고가 보통 4m라고 하면 10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에는 소방대가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는 게 수월한데, 11층 이상의 경우는 화재 진압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와 관련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다 보면 10층 이하의 건물 건축 시에 공사 단가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11층 이상일 때는 충분한 소방시설을 건물 전체에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공사 비용이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12층짜리 건물 건축할 상황이라면 2층 포기하고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게 건축 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16층에서 한 25층까지 짓는데, 그래야만 어느 정도 공사 비용과 관련된 분양 시에 이윤 확보가 가능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1층이란 말 나오게 되면 얘는 무엇과 관계된 건축물이다? 불. 화재와 관계된 건축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준강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강남 3구,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강남 3구이고요. 최근에 강동구와 동작구를 준강남이라 표현하고 강남 4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물에는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나오는데, 그래도 출제하는 분들이 양심은 있기 때문에 얘만 내지 얘는 안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준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한번 정리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물의 규모가 16층 이상이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16층은 아니지만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개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하고 이름이 같은 종종 우는 판문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종종 우는 판문숙. 왜 잘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종 운 판문숙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관광 숙박시설 6가지 용도로서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층수가 16층 미만이랄지라도 15층 이하랄지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운은 판문숙이라 해놓으시고, 시간 지나시게 되면 종종 운 판문숙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얘가 시험에 나와가지고 내가 우수한 실력으로 평균 60만 넘으면 되지 않으십니까? 합격하면 나는 평균 60점 맞았다 하실 겁니까? 100점에 가깝게 맞았다 하실 겁니까? 100점에 가깝다. 내가 신문에 나올까봐 1등 안 양보했다 그러시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오는 판문숙 이걸로 합격하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분 팬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종우는 판문숙 하시면서 6개 용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1번 보게 되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인데 얘는 재미로 보시는 겁니다. 재미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외에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다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 앞서는 5000 이상이었지만 얘는 1000 이상을 말합니다. 1번 동물원 식물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여기 동물원 식물로는 24시간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 그래서 이 동물원 식물로는 붕괴된다 할지라도 안전사고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동물원 식물로는 아주 잘 지어놨다, 대충 만들어놨다. 대충 만들어놨다. 그 생각하시면서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리고 9번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종종, 운은, 판문숙 6개 똑같죠. 이제 6번 보시게 되면 교육, 연구, 시설, 학교, 도서관 말합니다. 노유자 시설, 유치원, 경로나 말합니다. 운동시설, 잠실 체육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유락시설이라면 나이트클럽, 버닝썬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광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야외 자동차 극장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야외 음악당이나 자동차 극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장례시설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운은, 판문숙 5천 미만은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6개는 5천 이상일 때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5천 미만은 준다중 이용 건축물 1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만 봐주시는데 우리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없으시죠? 공부하시느라고. 예. 대신 들으는 보셨는데 그때 주인공이 송송 커플 해가지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주인공의 계급이 대위였습니다. 그 대위를 위관 장교라 합니다. 소령 중령이라면 영관 장교라 표현하고 제가 아는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남편께서 대령이셨는데 별 못 달까 봐 중개사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자격증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남편 놀게 되면 진급 못하게 되면 자기가 돈 벌어서 남편 좀 놀게 해주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셨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별 다시던데요. 그래서 부동산과 집과 다 처분하고 계룡들을 내가시는데 재산 많으면 진급심사에서 누락된다 해가지고 다 처분하고 내려가시던데 요즘 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대의를 뭐라 한다? 위관 장교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보시면서 저 판문숙이 자주 그러는데 주인공이 노가다를 그렇게 많이 해서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관 장교 노동 이걸 보고 자주 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6가지로 1000 이상일 때는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 여기까지 나오면 출제위원회 인간성 우리는 욕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상한 부분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사이에 2번 우리 시험을 출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고생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얘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왜 저분이 저렇게 자주 울었는지 태양의 위에 생각하시면서 위관장교 노동 6가지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인 때는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 구분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2번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물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층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하층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인 것.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은 일정한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바닥 등은 구조이고 전기 설비, 소방 설비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시설, 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중에 이 구조를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환기 시설물, 환기구를 부속 구조물이라 하고 기둥, 내력벽, 바닥, 지붕틀, 주계단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하며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앞에 이상한 말 붙게 되면 무조건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그 심정 이해되십니다? 발코니를 발코니로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내벽에 부가 설치한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코니라고 하고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만들어졌을 때 구성 요소 여기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4절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방법 하셨죠. 우리 신축이나 증축은 건축의 규모가 종전보다 커졌을 때 신축, 증축이라 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개축 또는 재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크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높이, 층수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1호텔들은 층수는 123층이고 높이는 555m이거든요. 63빌딩은 63층이겠습니까? 지하 3계층, 지상 60층이겠습니까? 지하 3계층, 지상 60층이 63빌딩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존재하는 게 63빌딩입니다. 가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봤지만 나중에 한번 놀러 가면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건물 크기를 따지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 건축 면적과 연면적에 관한 사항들을 살피시는데 흔히 건평이라는 말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건축 면적, 연건평이라는 말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걔는 연면적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그리고 2번 건축 면적 찾으셨죠. 우선 1. 원칙 찾았습니다. 건축물의 외벽 추천없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외벽은 가장 끝에 있는 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하시는데 건축물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쭉 일직선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가끔 특별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2층의 이 부분이 이 건물의 가장 끝에 있고 3층의 이 부분이 가장 끝에 있을 겁니다. 그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걔를 건축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벽은 건물 한 동 기준으로 가장 끝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 면적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천천히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바닥 면적 찾으셨죠? 1번입니다. 건축의 각층 추천 없습니다. 공법상 각각이란 말 쓰게 되면 얘는 하나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각층의 벽, 각층 추천 오시고 벽 동그라미 놓습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 연면적 찾으셨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 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1번 지하층의 면적 추정놓습니다. 2번 제키십니다.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지상층의 부속 용도로 쓰는 면적으로서 가로 속에 건축물 부속 용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제키십니다. 4번은 끝에 대피 공간이라는 말 나오는데 4번은 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봐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물 규모와 관련되어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돌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이러한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물의 크기는 도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건물의 크기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짜리인지에 따라 건물 크다 작다 그런 판단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건물을 하늘에서 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옆에서 건물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입체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비행기 타거나 기구를 이용해서 건물을 조망하게 되면 그때는 입체적이겠습니까? 평면적이겠습니까? 평면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평면의 개념을 우리가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로 정리하신 적이 있고,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용적률이란 말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특별히 하늘에 조망하게 되면 3층의 가장 끝에 있는 이 부분과 2층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을 평면적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을 그려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게 우유병이든 우유통이든 그리고 나면 평면적인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조망하여 이 가장 끝에 있는 외벽에 따라 도면 작성하게 되면 그게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 건물이 10층짜리라면 건축 면적은 몇 장 나온다? 하나. 63빌딩이라고 하면 건축 면적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건축 면적은 평면적인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몇 층짜리는 관계없이 항상 하나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얘는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평면적이다. 그래서 건물 한 동의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이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모두 5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각 층이라 하면 지하층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지하층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하층 포함해서 각 층의 바닥 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이 모두 바닥 면적이 50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 200제곱미터 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는 연 면적으로 규모를 표시하고, 우리가 중개업하다 보면 확인 설명서나 또는 계약서에 건물 크기 척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 한 동 전체라고 하면 연 면적 얼마? 중개 대상이다 표기하면 되는데, 우리 학원 크기를 설명하라고 하면 연 면적으로 표현할 수 없죠. 학원은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일부의 크기를 표기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 바닥 면적 합은 건물 한 동의 일부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비, 우리 학원 같은 상가의 관리비라고 하면
전유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 기준으로 관리비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만약 100이고 1제곱미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뭐 10,0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100만 원을 관리비로 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관리비 산정과 관련되어 바닥 면적 얼마이기 때문에 관리비 얼마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건물 한 동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표기할 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고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를 설명하게 되면 연면적. 아파트 단지에는 대지 안에 건물 2동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단지 전체 크기를 설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다고 하면 2동 이상의 건물 크기를 설명할 때는 연면적 합계. 건물 한 동 전체의 크기를 설명하면 연면적. 한 동의 일부 크기를 설명하게 되면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만약 시험에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틀립니다. 각층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각층이란 말 나왔을 때만 연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면적은 건폐율과 관계된 제도이다. 용적률과 관계된 제도이다. 용적률과 관계된 제도인데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고 이러한 용적률은 특정인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까?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일반인 기준으로. 그러면 이 건물 지하층을 한다는 것은 이 건물 이용한 사람만 인식할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지하층의 존재를 인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산정은 일반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 용적률 산정할 때만 조건 붙었죠. 조건 붙어 있으면 얘는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입니다. 그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 지하층은 원칙, 연면적에는 포함한다, 빠진다. 원칙에는 포함되는 것이고 용적률 산정이라는 조건 붙어 있는 예외일 때만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적인 회사 되었거든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공적 지원 많이 받았습니까? 공적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축물 지상층에 부속 용도의 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용적 산정 시에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사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차를 못 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나 또는 기아자동차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자동차 산업 육성시키기 위해 법적 특혜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규정이었습니다.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재미로 보신 거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은 모두 고층 건축물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지만 50층 안 되는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층수가 10층, 높이가 160m라고 하면 준초고층 건축물인데 만약 건물 중간층에 화재 발생하면 상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중간층에 사람들이 대피해서 피신하도록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을 피난 안전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피난 안전 구역은 일반에게 분양하겠습니까? 비워놓겠습니까?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 안전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주가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도록 특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피난 안전 구역은 어디에만 볼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보는 것이지 일반 건물에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시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지하층과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됩니다. 뭐 할 때만? 용적률 산정이라는 예외 조건 달렸을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걸 정리해 주셔야만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로서 우리 바닥 면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이 파트가 낯선 용어이고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는 것도 힘드시고 정리하는 것도 좀 마듯하십니다. 다만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구를 하는 법률 효과를 법률 행위라 하죠. 법률 행위의 구성 단위는 뭐다? 의사표시이면 연면적을 구성하는 단위는 뭐다?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닥 면적도 함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면적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연면적 구성한 단위인 바닥 면적은 평면적인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입체적인 개념이다. 입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면적도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이듯이 바닥 면적도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의 경우는 여러 거실이 존재합니다. 강의실과 사무실 구획하는 것도 있고 이웃 가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층에는 다양한 벽이 있습니다. 그런 내부의 벽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의 건축물의 한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그래서 만약 1층을 구성하는 벽이 이 하얀 부분이라면 그 하얀 부분에 둘러싸인 수평초의 면적은 1층 바닥 면적 되는 것이고요. 2층을 구성하는 벽이 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그 2층 가장 끝에 있는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의 면적을 2층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지하 1층, 지상 3계층이라고 하면 4개 층의 바닥 면적 도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건축 면적은 건물 한 동 전체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합니다. 그러한 바닥 면적 전부 더하면 연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면적일 때는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 나오지만 바닥 면적은 각 층에 그냥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2개만 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번 바닥 면적 산적과 관련된 예외 있는데 1, 2는 1번은 천천히 하시고요. 2번은 그냥 재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의 노대, 건축물의 노대 등 찾았습니까? 378페이지. 378페이지. 여기 노대는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청와대 대자가 건물 대자입니다. 그리고 노는 이슬 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 들어오셨다고 하면 처음처럼이 예전에는 처음처럼 아니구나. 제가 먹는 술이고 그거는 참이슬. 참이슬. 아니, 서울에는 다 그거 시켜가지고 그거 아니면 청아만 시켜 먹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참이슬이 예전에는 진로였거든요. 그래서 로자가 이슬 로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베란다나 발코니라고 하면 건물 한쪽, 발코니나 베란다는 한쪽 면이 벽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 한두 곳이 개방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에 젖는 부분을 뭐라 한다? 노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노대는 일본 건너와서 수입된 용어인데
발코니와 베란다를 일본에서는 노대라 표현하고 그 노대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도입하지 않아 지금 발코니를 우리는 베란다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잘못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따라한 그런 형태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노대는 사방 모두 벽에 둘러싸인 거 아니죠. 이걸 바다 면적에 전부 더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를 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내용 보시니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쵸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의 면적 가로 해놓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가장 긴 외벽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1.5m를 곱한 값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뺀 추쳐놓습니다.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봐주십니다.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요즘은 앞뒤 발코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코니는 유리창을 사시하지 않는다면 하나 또는 두 부분은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발코니에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이 빨간 10m이고 돌출등의 길이가 만약 2m라고 하면 발코니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20제곱미터 전부 바다 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니란 이야기죠. 10m에 얼마? 1.5m 곱한 면적 뺀 남는 면적만 바다 면적에 반영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발코니의 돌출 길이가 1.5m라고 하면 바다 면적에 산입되는 것 있다 없다. 2m가 아니라 1.5m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다 면적에 산입되는 것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발코니 만들어주시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 주체는 서비스 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돌출 길이가 딱 1.5m이기 때문에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발코니가 세로 10m이고 가로 2m라고 하면 발코니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이게 노대 면적이거든요. 저 노대 면적에서 발코니 앞에 있는 가장 긴 외벽 10m입니다. 10m에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남는 면적만 바다 면적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게 20이 아니라 돌출 길이가 1.5m였다고 하면 15m이고 15m의 이런 공식에 따라 15제곱미터를 빼버리면 남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발코니의 돌출 길이는 항상 1.5m입니다. 아무 집이나 가셔가지고 주자 들고 한번 발코니 재어보시면 딱 1.5m 나올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3번 바닥 면적 제외와 관련되어 1번 필로티 등입니다.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 일단은 쉬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게 40분 넘으면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